오늘의 머릿말. 배운 변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쓰기 시작한 표현으로 기억하는데, 디테일이 살아있는, 집요한, 예사롭지 않은 극적인 정서의 사용 같은 것에 뛰어난 창작자에게 종종 쓰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창작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특히 장르를 잘 다루는 창작자에게 이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운 변태는 어떤 창작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한 작가의 책을 오랫동안 읽다 보면 그 작가와 친해진 기분이 드는 일이 있어요. 일종의 독자로서 갖게 되는 환상 같은 건데요. 조혜연 작가님 소설들을 몇 권 읽고 나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잔인한 이야기도 좋아한다. 분위기가 멋진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런 여러 생각을 하면서요. 실제로 그런지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볼게요. 조혜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조예은입니다. 배운 변태 조혜은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영광이네요. 네. 저는 제 생각에 창작자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가장 기분 좋지 않나? 그쵸. 네, 독자님들한테 배운 변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변태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장르적인 도구들을 잘 썼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반응해주고 있다 같은 느낌이 드는 표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조혜은 작가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2024년 말에 초승달 엔딩클럽 출간 즈음 해서 북토크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새 작품 쓰고 계신가요? 네. 요즘 이제 장편 소설 한 권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 초승달 엔딩클럽 그 행사 때 얼핏 포크호러를 네. 쓰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그 작품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 약간 포크호러에서 약간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네.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릴러와 이제 믿음에 관한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글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이런 거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설 쓰시는 분들하고 또 저는 에세이를 주로 쓰니까 약간은 경향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아 이런 거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쓰다가 보면은 이게 아닌 방향이 필요한 때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은 지금 썼던 게 아까워도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쳐낼 걸 쳐내고 방향을 바꿔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보통 직업으로 작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아까워서 써 놓은 게 아까워서 다 놔두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재밌을 것 같은 거 다 모아 놓다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읽힐 만한 글을 쓰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둘 중에 어떤 타입인지 잘 확신이 들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여기서 트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하는 그 지점이 왔을 때 엄청 미련을 잔뜩 가지고 엄청 고민해요.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원래 도달해야 될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고민을 잔뜩 하다가 압박이 들어와요. "지금까지 한 온 거라도 주세요." 약간 이런. 네네네. 네. 그러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의견을 약간 좀 수용해서 버리든지 말든지를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항상 네 트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작가님의 작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워낙
많은 작품들을 빠르게 쓰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망설이시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실 때는 굉장히 혼란 속에서 쓰시나 봐요. 네. 혼란의 도가니예요, 완전히. 네. 엄청 그렇게 쓰는데 특히 이게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한 초중반 넘어서 이야기 자체가 어떤 궤도에 네.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속도가 나고 크게 틀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맞아요. 네,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뉘앙스와 그런 거를 정할 때 가장 좀 고민이 많이 들고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웹소설 쓰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사실 초반이 네. 재밌지 않으면 요새는 초반에 보고선 이탈하는 독자님들이 많으니까 아, 초반 원고를 진짜 뭐 열댓 번씩 계속 다시 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초반만요. 초반만. 그래서 그 초반이 풀려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초반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은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초반에 탈락한 사람들이 후반에 붙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 출간 이력을 이번에 살펴보니까 2016년 6월에 나온 황금가지의 제1, 2회 타임리프 공모전 수상작품집 러브 모노레일이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에 작가님의 오버랩 나이프라는 소설이 실렸는데요. 작가님은 원래 글쓰기와 관계없는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소설 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금속공예과를 졸업했고요. 산업 디자인을 복수 전공했는데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소설가가 되게 된 과정이랄 게 사실 그냥 저한테 이 시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신을 차려보니 소설가가 돼 있었던 거와 비슷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뭔가 글을 단편 소설 오버랩 나이프로 이제 작은 단편에서 상을 받고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장편 소설 공모전에도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 본래 전공에서 하는 학생 대상 공모전들은 상금이 진짜 귀여웠거든요. 100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거고 막 네. 그랬는데 근데 한참 그때 스토리 컨텐츠에 대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라 그 스토리라는 게 앞에 붙는 공모전들은 상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2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랬어요. 그래서 그 상금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네. 마침 좀 관심도 생겼겠다. 자신감도 약간 좀 생겼겠다. 이제 장편 소설을 처음으로 뭣도 모르고 써가지고 이제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이란 곳에 지원을 했는데 네, 거기서 운이 좋게 당선이 돼서 나오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가라고 말하는 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때 장편 소설 당선돼서 출간된 작품을 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 출판사랑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뭔가 리커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표지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제가 옛날에 쓴 초반 작품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럼 제가 좀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여다봤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때 정말 이 당선된 게 약간 저희 공모전 취지가 그러긴 했어요. 그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가능성을 많이 보는 공모전이었거든요. 완전 잘 보신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여기서 어쨌든 이 부족한 글에서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이제 그 뒤로 공모전 당선 이후에 이제 작가 선생님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그런 멘토링 과정도 되게 길었거든요. 이제 그런 지원을 받은 끝에 내가 지금 계속 작가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얼결에 작가가 돼서 저는 작가가 된 이후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된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상금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이 능력자들을 어떤 필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설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던 시절에 작가님이 즐겨 읽으시던 책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되기 전에도 근데 책을 딱히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뭐 가리지 않고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 위주로 장르 소설 위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재밌는 장르 작품들이 많이 네. 나오지만 한 10년 전 제가 학생 때 이럴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고 그렇게 판 자체가 엄청 크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 소설? 외국에서 들여온 소설들을 위주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일본 추리 소설이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야베 미유키나 뭐 이시다 이라나 뭐 히가시노 게이고 이런 음. 일본 추리 장르 소설들을 엄청 읽으면서 컸습니다. 요즘에는 읽을 게 훨씬 많아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작가님들도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번역되는 작품들도 여러 가지 고전부터 최신작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읽을 수 있는 책이 다양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혜연 작가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칵테일 러브 좀비를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칵테일 러브 좀비는 10만 부 판매 기념으로 리커버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여기 실린 단편들은 환상소설, 스릴러 소설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 공포소설도 잘 쓰시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르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스릴러도 장르고 공포도 장르고 뭐 로맨스도 장르고 네.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을 좀 다 고르게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전 정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해요. 뭐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무래도 호러가 좀 더 마음이 가는 네. 장르고 이제 어떤 걸 읽어도 좀 호불호가 덜 가는 장르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SF, 로맨스, 뭐 판타지 가리지 않고 재밌는 거라면은 다 좋아합니다. 도파민 중독자예요. 근데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자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예. 일단은 좀 빠른 속도로 나를 막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장르를 많이 탐닉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조연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포 영화도 한번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오싹하고 네. 예, 피칠갑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특히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가끔 '내가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라고 혼자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런 장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소설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일 없는 일이잖아요. 네. 현실에서 일어난다면은 큰일 나죠. 네, 큰일 나는 것들이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대신 체험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어 가지고. 음. 읽을 때 느끼는 재미하고 쓸 때 느끼는 재미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아. 읽을 때는 정말 그냥 푹 빠져서 그냥 제가 이 누군가가 만들어 둔 그 세계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네. 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소설을 쓰는 거는 이게 마치 이 공간처럼 밀폐된 어떤 공간이 있어요. 정육면체 세계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정육면체 벽면이 막 찰흙처럼 말랑말랑해요. 그럼 그걸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조물락거리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조물락거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정말 피곤하고 근데 또 그냥 읽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또 성취감과 뿌듯함이 엄청 크거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직접 만든다는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 소설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강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앞에서 뿌려둔 떡밥을 잘 회수해야 한다는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압박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조혜연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 분위기가 진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상황, 캐릭터, 사건이 맞물리면서 해당 장르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쓰시면서 특히 공들이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특히 이제 뭔가 큰 줄기를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을 때 신경 쓰는 부분이요. 뭐 초반에 인물한테 이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랑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분위기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에 어떤 분위기를 넣고 싶은지,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면은 어떤 단어들과 어떤 배경 묘사가 필요한지, 네, 그런 것들을 네, 많이 신경 쓰면서 초반에 네,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잘 이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써주면은 독자님들이 뒤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야기가 위주로 전개되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도 알아서 그 초반에 그 분위기로 잘 상상을 하시면 읽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에서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초반 읽을 때, 이 세계관은 어떤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빠져들지 않으면 이후 사건들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앞부분에서 분위기가 잘 잡혀 있으면 일단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네. 이 얘기를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초반에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측면에서 캐릭터에게 연민이 잘 느껴지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마다 이제 전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 얘기 같이 만드는 전략도 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조혜연 작가님 주인공들이 저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큰일 나는 네. 상황일 때가 오히려 많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캐릭터들임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같은 느낌을 갖고 이야기를 읽어갈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집 칵테일 러브 좀비의 단편 칵테일 러브 좀비에서는 수십 년 인생을 남편 뒷바라지에 바친 엄마 네. 그리고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어머니는 좀비가 된 남편을 보면서 저 막대 먹은 인간 없이 사는 게 무섭다라면서 울먹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좀비물인데 굉장히 현실적인 기반, 네. 3인 가구에서 벌어지는 너무너무 현실적인 생활감이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요. 유머도 느껴진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사실 이 작품이 작가 조혜은의 어떤 터닝 포인트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목을 제목을 잘 귀신같이 짜서. 지어서. 네. 제목은 사실 소설을 써놓고 나중에 지은 건데요. 처음에 소설을 쓸 때는 일단 좀비물을 써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그런 커다란 스케일들의 좀비물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그거보다 내가 쓸 수 있고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좀비물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사실 대부분의 특히 장편 같은 거 쓸 때는 인물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거를 좀 어항 속에 인물들을 이렇게 세워 놓고 위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상상하며 쓰는데요. 특히 그리고 칵테일 러브 좀비 단편 쓸 때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약간 생각하고 쓴 단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비물이라는 장르적인 소재를 가져왔지만 그냥 현실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머러스한 거를 많이 넣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사실 작은 욕망이 있는데요. 언제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이제 호러 장르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런 쪽에 심장이 뛰지만 전 정말 웃긴 코미디를 써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코미디면서 로맨스 코미디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항상 그런 욕망을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맨스는 빼더라도 이 안에서 약간 좀 블랙 코미디처럼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읽으면서도 굉장히 유쾌하게 초반부터 읽히는 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되게 좀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에도 나오지만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는 알고 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하진 않다 같은 그쵸. 느낌이 네.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좀비가 됐다라는 어떤 급박한 상황의 전개 그리고 그 아빠가 좀비가 된 과정 같은 걸 돌이켜 볼 때 네. 약간 한숨 나오는 네. 그런 전개들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칵테일 러브 좀비 단편집에 있는 습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앞에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물귀신 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물귀신이라고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항상 이야기 속에서 등장할 때는 부정적인 뜻에서 네. 이 물귀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이야기는 물귀신인 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조연 작가님 소설을 읽다 보면 이른바 괴물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속 지느러미나 최근작 초승달 엔딩 클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괴물이라면 괴물일 것이고 귀신이라면 귀신일 네. 것이고 그러니까 비인간, 네.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 괴물이라고 불리고 배척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는 애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막 종종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요. 제가 소설 안에서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누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나와 나 아닌 인간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 아닌 인간들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도 그게 착각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네, 결국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머릿속과 내 기분에 따라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소설 안에서는 비인간이라고 이제 괴물이나 이런 형상을 빌려서 판타지 장르로 썼지만, 사실 한 명의 주인공인 인간이 내가 아닌 모든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관심이 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안에서 이렇게 괴물이나 이런 외양을 좀 완전히 이질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 심리적인 거리감이 멀어지잖아요. 독자들 입장에서도 얘는 괴물로 묘사하네? 얘는 좀 징그럽다고 나오네? 좀 이렇게 멀어지는데, 제가 늘어뜨린 그 심리적 거리감을 이야기로 다시 가깝게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내가 아닌 타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굉장한 오만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는 결국 네. 끝내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네. 이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는 없는 네. 그 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신히 알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일부밖에 없을 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자와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소설의 경우에는 이 소설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 소설에 묻어난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 이 비인간들, 이 타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 네. 혹은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 항상 그 저변에 이렇게 물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칵테일 러브 좀비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네. 때 이 아빠에 대해서 약간은 한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네. 있고 그러면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네.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은 안타까움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라고 해도 그냥 매도하거나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네. 작가님 소설 주인공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 작품 시작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길어 올리시나요? 어떤 작품을 하고 있을 때도 또 계속 이제 허구한 날 이제 망상을 하니까 이제 아이디어나 키워드 같은 게 이제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휴대폰 메모나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 노션에다가 정리할 때도 있고, 그중에서 이제 새로 뭔가 시작할 때가 됐다 하면은 그 써야 될 소설의 분량과 좀 현실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출판사와 뭐 분량과 전에는 이런 작품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어떤 거를 쓰고 싶은지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을지 뭔가 이런 걸 따져서 그 키워드와 아이디어들 중에서 이제 고르죠. 하나를. 하나를 골라서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 키워드에서 뭔가 좀 더 구체화시킬 거는 구체화시키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하면서 초반 시놉시스를 쓴 다음에 그냥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막막하게 시작하시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런가요? 네, 구체적인 네. 장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마감에 따른 최적의 조합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 딱 연 다음에 네. 약간 냉장고를 부탁해 찍는 것처럼 맞아요. 오늘은 브로콜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브로콜리를 만들어 볼까?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시는 게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그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한 장면들이긴 해요. 구체적인 장면들. 네네네. 네, 평소에 이제 떠올리는 게 그런. 또 피 흘리는 장면, 네. 입에서 가시가 돋는 장면. 맞아요. 그런 장면들 위주로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조합하는. 작가님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 작품은 어떤 걸까요? 네. 처음. 저는 제 거를 완전히 처음 읽는다면 트로피컬 나이트랑 두 번째 단편집이 가장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칵테일 러브 좀비가 어쨌든 10만 부를 찍으면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저한테는 다 똑같이 공들여서 쓴 작품이고 이제 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 대중의 그쵸. 픽을 믿겠다. 그래서 칵테일 러브 좀비를 고르겠습니다. 칵테일 러브 좀비는 근데 진짜 약간 좀 기념비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10만 부가 팔렸다는 것도 당연히 네. 중요한 사실이지만 조혜은이라고 하는 작가를 널리 알린 작품인 동시에 안정가옥이라는 출판사를 알린 작품인 맞아요. 거잖아요. 안정가옥에서 네. 쇼츠 시리즈를 쭉 내고 있었는데 네. 그 시리즈들 중에서 사실 칵테일 러브 좀비가 잘 되면서 다른 작품들도 같이 탄력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적산가옥의 유령도 권하고 싶어요. 일단 작가님이 굉장한 성장캐이시기 때문에 근래 쓴 작품들에 또 다른 맛이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산가옥의 유령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솔로지 작가의 루틴에는 작가님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했던 시기에 내 루틴 중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노트를 펴는 거였다. 매일매일 오색찬란한 객꿈과 악몽을 꾸었고 그 이미지들이 꿈속 감정들이 휘발되는 게 아까워 손이 닿는 곳에 노트와 볼펜을 두고 잠들었다. 그 때문에 수면의 질은 좋지 못했을지언정 나에겐 꽤 두꺼운 일기장 한 권이 남았다. 현실에서는 절대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환상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기장을 종종 꺼내본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도 꺼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꺼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를 하면서 좀 깊숙한 곳에 들어와가지고 네네. 네,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 적어둔 그런 장면들, 악몽의 장면들은 이상하게 그때 너무 선명한 악몽들을 많이 꿔서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TMI지만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재수할 때 고시원에서 지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대학 입시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악몽을 꿨는데
어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제가 미끄러운 거를 좀 싫어해요. 양서류나 음식도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미끌미끌한 그런 촉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꿈에서 어 그 적산가옥 같은 나무로 된 목조 주택 안에 있었는데 벽에 그런 막 미끌미끌한 것들이 잔뜩 빼곡히 붙어 있는 거예요. 막 개구리 뭐 문어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근데 저는 이제 나가려면은 이제 벽 어두워서 벽을 더듬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 어떡해. 할 때마다 이게 손에 막 이게 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꿈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지만 원래 현실에 제가 느꼈을 감정은 '아 너무 끔찍하다. 무섭다.'였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꿈에서 어째선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문어 대가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네. 근데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깼어요. 근데 제가 그 꿈에 일어나서 '내가 왜 그 징그러운 거를 만지면서 맛있겠다.'라고 생각했지 이게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꿈에서 장면뿐만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는 느낄 리 없는 감정을 느끼는 것들을 좀 너무 신기해서 적어뒀었는데 네 그게 꿈일기가 되었습니다. 요새도 꿈일기 쓰시나요? 네. 특이한 꿈 꾸면은 적어 놔요. 네. 그러면 침대 옆에 노트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휴대폰에다가. 아, 그쵸. 네. 근데 이게 좀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핸드폰을 켜는 순간 이 빛이 확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비몽사몽간에 막 갈겼을 때 그 느낌이 잘 살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걸 메모장을 켰다가 갑자기 트위터에서 뭐라고 하고 있지? 이런 휴대폰을 생각을 하는 든 순간 순간 예. 어딘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내가 왜 핸드폰을 들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예, 이게 핸드폰으로 뭘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글 쓰실 때 핸드폰 어떻게 하세요? 저 이거 진짜 핸드폰 없애버려야 돼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절대 못 없애지만. 네. 글 쓸 때 집중력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요. 진짜 급하다, 일을 해야만 한다 할 때는 일단 눈에 안 보이게 해 놔요. 이제 제 노트북 이렇게 해 놓고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을 노트북 이 뒤쪽에만 놔도 당장 눈앞에 안 맞아요. 보이니까 훨씬 이게 관심이 덜 가더라고요.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핸드폰이 있으면은 막 한 두세 문장 쓰고 확인하고 맞아요. 네. 두세 문장 쓰고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된대요. 아 네,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방에 둔다든가. 아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노트북 뒤에 놔두면은 문자 같은 거 오면은 또 아 알람이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람이 오면은 또 이걸 안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이를테면 뭐 집에서 일하거나 이럴 때는 뭐 아예 침실에 넣고 문을 닫아둔다든가 아 하는 식으로 아예 그냥 소리도 안 들리게 해놓고 하는 게 능률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PC 카톡을 열고 카톡에 위에 쌓여진 단톡들을 보면서 그쵸, 예. 괜히 크크크를 보내고 예. 크크크 한 10개 보내고 나면 또 정신을 차려서 잠깐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 많지 않나? 라고 저만 그런 게 생각하고요. 아니어서 위안이 되네요. 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소설을 통해 그려낸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리얼리즘 소설이라면 현실을 잘 관찰하는 것으로 글을 써나가는 방법이 통할 텐데 환상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 내가 본 적이 없는 걸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상상을 북돋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좀 익숙한 것들을 먼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환상이라도 해도 완전히 새로운 단어나 용어를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주가 배경이라고 했을 때 우주에서는 커피를 다른 행성에선 커피라고 안 하고 뭐 피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좀 어쨌든 그렇게까지 독자들을 한 번에 확 끌어오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최대한 익숙한 소재들 혹은 익숙한 감정들 주인공들이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뒤로 갈수록 좀 환상적인 소재를 더 늘려가는 식으로 네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처음에는 오히려 좀 익숙해야 사람들이 이야기에 접근하는 게 쉽고 네. 그거에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과감하게 새롭고 본 적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도 사람들이 일종의 엔진을 네. 가동시키는 맞아요. 것처럼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과감한 설정들도 네.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작가님 소설을 읽어보면 중반부가 좀 지나면서 가장 폭력적인 전개로 폭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폭력적인 전개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되게 따뜻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막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중반 후반에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절정에 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쓰실 때 저는 이미지를 참 잘 다루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지 이게 작가님 전공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도 좀 아.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되게 그림이 잘 그려지게 쓴다라는 느낌? 아 네. 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쓰기 전에 구상하거나 상상할 때도 좀 이미지를 먼저 잡아 놓는 편이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냉장고에서 꺼낼 때 이미지들을 꺼내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런 이미지들 보통 적어 놓으시는 메모들도 그런 이미지 중심인가요? 네. 저는 완전 이미지 중심이에요. 음. 그냥 어떤 하나의 장면? 영어로의 스틸 컷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까 저희가 그 괴물에 대한 애정 이야기도 했는데요. 최윤 작가님 소설에서는 비인간에 대한 감정 중에 연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운데 슬프고 슬픈데 무섭고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주면서 같은 상황이 되곤 합니다.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이상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도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 특히 소중한 감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감정이 다 소중하죠. 모든 감정이 다 그런 뻔한 소중한데 너버너버 같은. 회피형 답변. 근데 저는 어떤 감정이 소중하다보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지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감정 상태를 큰 일이 있지 않으면 보통 평소에 이게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잖아요. 뭐 우울감에 이렇게 차이는 있어도. 근데 그 와중에 뭐 갑자기 툭 유독 이렇게 훅 튀는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유독 우울하거나 슬플 때도 있고 유독 기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평온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탱탱볼이 튀듯이 확 튀어오르는 그 모든 감정들을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유난히 우울할 때도 그렇고 유난히 기쁠 때도 그렇고 좋은 일 평소에 뭐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너무 신이 났다. 뭔가 이런 정도로도 그렇고 네. 네. 저는 이렇게 감정이 갑자기 확 튈 때 그 굴곡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게 그렇게 그랬을까?' 막 이런 '호르몬 때문인가?' 막 이런. 네. 최근에는 그렇게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만든 사건이 있었나요? 이거 완전 최근인데요. 주말에 되게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들이랑 이제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인원이 여행을 간 것도 졸업한 이후로 거의 10년 만이어서 약간 처음엔 조금 좀 낯설었거든요. 낯설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시답잖은 농담을 하고 놀았는데 그 시답잖은 농담이 이어지는데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진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웃겨 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웃지를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사회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일 없는 대화들? 이제 약간, 초등학생 같은 농담들? 네. 네, 그런 농담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아, 내가 평소에 이제는 진짜 이런 농담들하고는 거리가 먼 이제 잔잔한 일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농담들이 이제 끝없이 쏟아지니까 그것이 진짜 재밌고 재미없고 하는 상관없이 뭔가 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저의 웃음 장벽도 동시에 낮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도 막 웃고 있는데 애들 주변 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웃어? 하는데 옆에서 또 신나니까 또 이상한 농담들을 막 해요. 그럼 저는 또 그게 별로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감정이 갑자기 치솟았을 때 네. 갑자기 왜 이러지? 같은 네. 거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그 나이를 먹으면서는 강한 감정 자체를 되게 배척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평온하게만을. 예. 네. 그냥 좋은 것도 필요 없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잔잔하게 약간 좋은 정도를 유지하는 거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뭐 짜증났지? 왜 내가 이렇게 놀랐지? 왜 내가 이렇게 뭐 기분이 좋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어제 똑같은 일을 겪었다면 어제는 그냥 지나갔을 일을 네. 오늘은 갑자기 확 반응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때 나는 왜 그러고 있지라는 걸 한번 돌이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없고 뭐 이런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신기하게도 네. 이 사건 자체가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응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친구분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작가님은 다작하시는 편이잖아요. 일단 너무 부럽고요. 축하합니다. 네, 어떻게 꾸준히 부지런히 쓰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다작 작가라고 하는데요.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다작인가?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다작 작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 진짜 다작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장편 소설을 2권씩, 그러니까 700매가 넘는 장편 소설을 2권은 써야 다작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 소설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작년에 나온 소설이 좀 얇아요. 단행본이긴 하지만 그 시리즈의 기획 의도상.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가성비 좋게 다작 작가라는 네이밍을 얻은 기분이 네네네. 들거든요. 네. 이게 원고지 매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권수로 3권이 나오다 보니까 다작 작가가 된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도 이제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기는 해요.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그 쓰는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확실히 전에는 뭐 평소에 안 쓰고 있다가도 뭔가 확 꽂히면은 갑자기 막 훅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계속 이게 직업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훅 꽂히는 일은 점점 저의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냥 정교하게 이야기를 구상해서 그거를 꾸준히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요즘 들어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만. 그렇게 의도대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계획은 빗나가라고 세우는 것이다. 아니 근데
그 글 근육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왜냐하면 이게 글을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얼마를 쓰든 간에 매일매일 글을 써서 어쨌든 그냥 앉아서 되든 말든 네. 쓰든 그러니까 이 원고를 사용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일정 정도 분량을 그냥 앉아서 한 1 시간만 쓸까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1 시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훈련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쓸 때는 자각이 없었는데 못 쓰게 되니까요. 맞아요. 근육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왜 맞아요. 이게 몸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맞아요, 운동, 맞아요. 헬스 뭐 이런 거 네. 일주일에 한 2번 3 번씩 꾸준하게 할 때는 이를테면은 뭐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아직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가 오고 있어. 그러면 막 뛰어가. 그럼 그냥 뛰어가잖아요. 아무 생각 네. 없이. 그게 무슨 '내가 뛰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운동을 이제 안 하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바뀌어도 다음 신호에 지하철에 가도 다음 열차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리고 그렇게 뛰고 있을 때 예. 뛰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니까. 그리고 막 버스 타서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게 근육이 없을 땐 느껴지는 거예요. 글 근육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그냥 쓸 때는 어쨌든 1 시간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1 시간 동안 쓰는 것 자체는 가능했는데 이게 한 번 글 근육이 빠지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쓰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그동안 썼던 게 나름의 훈련된 결과였고 그것을 유지를 꾸준하게 해야 계속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슬픈 결론을 맞아요. 정말 이게 예. 점점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맞아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확 기분이 나서 확 뭘 하는 게 가능한데 약간 책도 좀 쌓이고 경력도 좀 쌓이고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내켜서 화르륵 하는 방식으로는 작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여러 권 워낙 다종다양하게 책을 쓰시니까 보면서 부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꾸준하게 쓰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영화 롱레거스 가지고 GV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게 공포 영화인데 이 롱레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오컬트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컬트라고 하는 장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초자연적인 근데 그게 뭔가 그런 종교와 관련이 있거나 악마 같은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이분은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책 읽고 계실까라는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혹시 최근에 보신 책 중에서 좀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걸로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 무서운 이야기. 오컬트는 아닌데요. 이게 소설에서는 또 특히 오컬트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오컬트는 아닌데 제가 예스24에서 올해의 책에 추천하기도 한 작품인데요. 그 마틴 맥도나 각본가의 필로우맨을 읽었는데 필로우맨 진짜 끝내주죠. 그쵸.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 정말 이렇게 딱 이런 공간에서 진행되는 맞아요. 이야기잖아요. 이런 공간이라는 건 약간 취조실 네, 같은 맞아요. 분위기고요. 그 필로우맨에서는 정말 취조실이 나옵니다. 취조실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근데 이제 거기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화로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정말 끔찍하게 무섭다가 정말 눈물이 날 것처럼 막 애잔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이야기가 너무 제 가슴을 쥐어짜더라고요. 네. 필로맨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무서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섭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름다운 이야기. 네.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무서운 이야기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의 이제 심장을 움켜쥐는 벅차오르게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 진짜 무서운데 뭔가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심장이 뛰더라고요. 필로우맨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이거 글 쓰는 사람 얘기니까. 그쵸. 예. 이게 어떤 작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유, 작가가 맞아요. 주인공인데 어떤 작가가 갑자기 경찰한테 끌려와서 취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취조를 받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쓴 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써왔던 글에 대해서 취조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어떻게 전개가 네. 되는데 이 필로우맨은 정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맞아요. 무슨 맞아요. 얘기지 이게? 이게 뭘까? 왜냐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초반 전개이기 때문에 게다가 말장난도 시답잖아요. 말장난도 네, 엄청 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블랙 코미디인가? 하고 보는데 블랙 코미디도 맞긴 맞아요. 맞죠. 네. 네. 근데 왜 아까 저희가 조현 작가님 책 이야기하면서 초반의 분위기를 잘 잡아서 이렇게 쏙 빠져들게 하면 후반에 가서 좀 전개가 확 이렇게 환상적이 되어도 좋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필로우맨은 반대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하고 보다 보면은 중반쯤에 가서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무슨 이렇게 잡혀와서 이런 정치를 고발하는 이런 얘기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중간에 가면은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마지막에 가면 폭풍 눈물과 함께 이거는 창작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은 이야기에 대한 네.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 이러면서 이게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이게 희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초반에 안 읽히는 걸 제외하면 읽고 나서 후회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맞아요. 이거는 정말. 네, 절대 읽고 나서 후회할 수는 없는 마지막에 대반전이 있는 이야기다. 필로우맨.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무서운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진 모르겠지만 소설 중에서도 한 권 또 작년에 읽었던 것 중에 동생이랑 여행 갈 때 책을 한 권씩 가져가는데요. 그때 그냥 뭐 누가 선물해 줬었나 해가지고 손에 집혀가지고 가져갔었는데 미시마 유키오의 사랑의 갈증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냥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져갔는데 네, 그것도 처음에는 뭐지? 이제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여자의 심리 묘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다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여자 좀 이상한데? 이 여자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보다 보면 미시마 유키오가 잘 써요. 그래가지고 괜히 미시마 유키오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금각사만 알잖아요. 네. 근데 다른 작품들도 다 괜찮고 요즘에 풍요의 바다인가? 시리즈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근데 역시 소설가에게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쵸? 네. 너무 중요하죠. 근데 되게 좋네요. 동생하고 같이 여행 가서 그렇게 같이 책 읽으면 나중에 바꿔보게 되잖아요. 동생은 안 읽어요. 동생은 안 저만 읽으시고요? 읽어요. 혼자 읽으시는 거였어요? 같이 비행기에서. 읽는다는 건 줄 알았어. 동생 잘 동안 저 혼자 읽고. 저는 예전에 소설 쓰는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을 때 둘이 책 가져가서 바꿔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책이 지금도 좋아하는 책인데 일본의 교고쿠 나츠히코라는 작가의 그 우부메의 여름으로 시작하는 교고쿠도 시리즈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시리즈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리즈를 이미 되게 좋아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망량의 상자를 가져갔나 그렇고 친구는 그 시리즈를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우부메의 여름인가를 가져갔는데 이 시리즈가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네. 기괴하고. 네, 진짜 기괴하고 으스스하면서 기분 나쁜데 재밌는 맞아요. 약간 그런 과여가지고 이 책을 둘이서 밤새 읽고 나중에 바꿔서 또 다시 읽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은 모임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 밤새 책을 읽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두껍잖아요. 두꺼워요. 한국은.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이어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예. 소설 밤새서 읽으셨다는 것도 그쵸. 대단하세요. 그런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작가님이 혹시 즐겨서 다시 읽는 책들도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러 번 다시 보는 책들? 네. 네. 저 많이는 아닌데 있긴 있어요. 올해 읽은 필로우맨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환상 소설이라는 거를 처음 읽은 게, 그 전에 이제 한국 문학에서는 이제 그 구병모 작가님의 그 위저드 베이커리를 제가 진짜 청소년 때 처음 읽었거든요. 또 전설의 레전드. 네, 전설의 레전드. 바로 그 모든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독서하는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린 글 그 쓰는 소설. 거 좋아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울리는 소설. 그래서 그걸 보고 와, 환상 소설은 이런 거구나. 너무 이게 심장이 뛰어서. 근데 그건 좀 이게 청소년 소설이고 분량이 이게 컴팩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더 긴 환상 소설 이렇게 막 찾아서 보다가 그 발터메어스라는 독일 작가의 그 꿈꾸는 책들의 도시 시리즈를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몇 권 되는 거고, 안에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검은색 페나로 맞아요. 한 사파가 있는데 그 사파랑 같이 읽는데 제가 그 어떤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 그만큼 푹 빠져 있었던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난생 처음이어서 그 감각이 아직까지도 되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요새 좀 지치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첫 읽기의 즐거움을 다시 좀 회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네. 꿈꾸는 책들의 도시 시리즈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좋다. 근데 또 읽을까? 싶었던 책이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그냥 다시 읽고 싶어서 읽게 되는 책이 전 그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그쵸. 네. 그건 진짜 걸작이에요. 네. 그거는 좀 미친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진짜 미쳤다. 근데 이게 네. 스토리의 폭이 크니까 네. 내용을 다 아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읽을까 싶었거든요. 다시 보게 되죠. 그거는 다시 문장이 보게 되더라고. 기가 막혀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맞아. 주기적으로 다시 읽게 되는. 그 진짜 다시 본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소설을 읽을 때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설의 전개가 너무 빨라. 맞아요. 너무 빨라. 네. 야,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 넘기면 이미 불전이 시작했고.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금방? 그냥 한 페이지에 사건 하나씩 그냥 맞아요. 뚝뚝뚝 하면서 갑자기 막 죽이고 막 다 하거든요. 맞아요. 다 돼요. 네. 근데 그 소설이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데 그 한두 문장으로 그러니까요. 뭔가 그 분위기와 그 네. 인물의 심정을 너무 이렇게 타격 있게 맞아요. 표현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진짜.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글을 너무 잘 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것도 묘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풍성하게 막 이것저것 막 꽃을 피웠다가 막 무슨 나비가 날아갔다가 이걸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건 조서 읽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급박하면서도 쪼이는 느낌으로 상황 전개를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이제 세계 문학 전집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니다 같은 느낌으로. 정말요. 네, 이 얇은 그렇네요. 이야기가 네. 그렇게 들어온 게. 그래서 저는 그 3번째인가 읽었을 때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그때 좀 생각했었어요. 멋있다. 또 없어요? 좋아하시는 책? 또요? 또 짜네. 또 뭐 있더라?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해주신 책들 다 너무 좋고 더 재밌는 거는 책마다 분위기가 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와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글을 쓸 때 읽는 책하고 글을 쓰지 않을 때 읽는 책이 참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세요? 저는 거의 그냥 그때그때 끌리는 걸 읽긴 하는데요.
쓸 때는 이제 어쨌든 가장 몰입해 있어야 되는 건 제 세계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에세이나 아니면 비문학들 위주로 이제 소설을 써먹을 이제 좀 상식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위주로 읽게 되는 것 같고, 소설도 읽긴 해요. 근데 아예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장편이 아니라 뭐 한 단편 정도 작업할 때 아니면은 그냥 뭐 짧은 글 마감이거나 할 때는 그때 주로 이렇게 볼륨 있는 장편 소설들 위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내가 작업을 한참 해야 될 때는 너무 내가 작업하는 거랑 비슷한 장르나 비슷한 성격의 글은 오히려 좀 피하게 되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영향을 받을까 봐 피하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업무하고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내가 하는 것에 제대로 집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설 뭐 에세이 이런 거 쓸 때 아예 드라이한 과학 논픽션 이런 거 읽을 때 더 해방감 느끼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희연 작가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책 얘기 많이 해서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역시 취향이 비슷한 데가 있었다. 기쁘다. 기쁘다. 네, 그래서 너무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가서 다시 몇 권 들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2025년에 지금 하는 첫 이런 대화하는 행사거든요. 그 스케줄이었는데, 그래서 좀 입이 좀 굳어 있어가지고 말을 너무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이 더듬거나 하면 어떡하지? 좀 걱정했는데, 역시나 이 기자님의 네, 프로 진행과, 그리고 생각보다 대화가 되게 재밌었어서, 그쵸? 네, 네. 너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다고 느껴질 정도로 재밌게 진행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들이 아마 다 비슷할 것 같고, 저도 글 쓸 땐 마감할 때는 그런데, 글 마감할 때, 솔직히 말하면, 글 마감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왜 원고 마감 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원고 마감을 하고 싶답니다. 누구보다 하고 누구보다 싶어요. 하고 싶다. 내가 제일 하고 싶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때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맞아요. 놀지도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집에서 무언수행할 때 있잖아요.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작가님이 오늘 아니었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책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새로 나올 책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